시장은 현재 스페이스X를 그냥 단순한 로켓 회사로 보고 있지 않고요. 로켓 발사체, 스타링크라는 위성 통신망, 나아가서 이제 AI 인프라, 우주 데이터 센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정말 초대형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가격을 매기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인류 역사상 우리가 봐왔던 그 어떤 IPO보다도 더욱 거대한 규모의 더욱 많은 자금 조달과 더욱 큰 밸류에이션과 뭐든 다 이제 역대급 온갖 역대급으로만 역사를 쓴 그런 이제 상장이 이루어지게 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이스X가 과연 정말로 지금 투자하기에 그 밸류가 적정한 기업인 걸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스페이스X IPO가 정말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마무리가 되었죠.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정말 이런 초대형 IPO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역대급 상장이 이루어졌는데요. 주당 $135의 공모가를 확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공모주는 총 5억 5,555만 5,555주로 이제 되었고, 주관사들이 추가로 인수할 수 있는 초과 배정 옵션도 이제 한 8,333만 주가 붙어 있었습니다. 첫날 주가 흐름도 그렇고 이제 당분간 크게 주가가 흔들리거나 많이 조정이 오거나 그런 이슈가 없는 이상 초과 배정 옵션도 어지간하면은 다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죠. 지금까지 이제 역대 최대 IPO였던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도 가볍게 압도하고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그런 역대급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장 첫날 시장 반응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공모가가 $135였는데 거래는 시작하자마자 한 $150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11% 정도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열린 거죠. 장중에는 심지어 $170대까지도 막 올라가면서 공모가 대비 30% 넘는 그런 주가 흐름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첫날 최종 종가는 이제 $160.95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공모가 대비 한 19% 오른 채로 이제 마감을 한 거였죠. 종가 기준으로 스페이스X의 시가총액은 이제 $2조 넘어서게 되었는데요. 상장하자마자 $2조 클럽에 가입을 한 정말 그야말로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역대급 IPO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자면은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 너무 기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스페이스X의 어떤 사업부에 대한 이야기, 현재 실적에 대한 이야기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주 사업부, 이제 커넥티비티, 스타링크 사업부, AI 사업부 총 3종류로 이 기업이 나뉘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주 사업부도 현재 영업 손실을 내고 있고요. 커넥티비티, 스타링크 사업부에서만 이제 영업이익을 좀 내고 있고, AI 사업부는 이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이제 그런 사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고 나면은 이제 순손실이 나는 이제 그런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의 실적, 이 기업이 내고 있는 매출과 이익 이런 것들만 보게 되면은 스페이스X에 매겨진 $1.7조 그 막대한 기업 가치는 정당화되기 어렵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루토와 사스케의 싸움보다도 더 현실감이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의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매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들 근데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는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가치를 보고서 이 기업이 당장 돈을 얼마나 벌고 있냐 이런 거를 보고서 이제 기업 가치가 매겨지는 기업이 전혀 아닙니다. 이 미래의 꿈,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이 앞으로 뭔가 화성에도 진출하고 어떤 우주 통신과 우주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개척해서 막대한 부를 미래에 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현재에 반영이 되어서 $1.7조 밸류에이션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스페이스X라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의 어떤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지금 당장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다고 자신들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전략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이 기업이 앞으로 확장해 나갈 그 시장의 규모는 얼마나 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페이스X는 상장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부터 굉장히 좀 진취적인 그런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TAM, Total Addressable Market이죠. 총 도달 가능한 시장, 즉 전체 시장 규모를 이제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TAM에서 스페이스X는 우리가 진출해 있는 이 사업들이 $28.5조 규모의 이제 총 시장 규모를 이제 자랑을 한다. 얼마 정도를 먹을 수 있을지는 이제 나중에 가서 봐야 알겠지만 일정 부분 먹을 수 있다면은 이론적으로 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보유하게 된다면은 이제 $28조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있는 시장에서 우리는 활약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은 이 우주 사업부가 이제 한 $3,700억, 이 커넥티비티, 이 위성 통신 사업이 $1.6조, 이 AI가
이제 26.5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AI가 결국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X는 자신들의 이 장기 TAM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딱 이 정도까지의 영역, 이 영역은 어떤 장기 비전뿐만 아니라 그냥 당장 도달 가능한 규모의 상당히 근미래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TEM만 따져봐도 이제 5.7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우리는 근미래 안에 도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는 이미 이 6조 달러 가까이 되는 이 시장을 어드레스하고 있다. 네, 애플의 연간 매출이 한 4,500억 달러가 되고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이 한 2,200억 달러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이제 스페이스X가 이 6조 달러 시장에 한 5에서 10% 정도만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당연히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적어도 이제 1.7조 달러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는 세계 1위 기업을 노려볼 수도 있을 만한 시장에 자신들은 진출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출해 있는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여기서 우리가 일정 부분만 이제 그 점유율을 가져와서 수익화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막대한 기업이 될 수 있어라고 그 멋진 비전을 제시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진짜로 될까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스페이스X가 그 TAM의 몇 %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점유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가능성을 따져볼까 합니다. 검증을 위해서는 이런 단계를 좀 거쳐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현재 이 기업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본 다음에 이 기업이 제시하고 있는 이 TAM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TAM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뭐 이제 우주 AI 인프라가 이제 결국에는 핵심이 될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밸류를 한번 역산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볼까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는 총 3개의 사업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주 사업부, 이제 발사체, 뭐 팔컨 9이나 스타쉽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여기서 발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결 사업부, 스타링크, 이 위성 통신을 통한 이제 실질적인 현재 모든 영업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업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XAI를 합병하면서 들어오게 된 AI 사업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업부에서는 이제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의 압도적인 원탑의 그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AI 사업부에 있어서는 현재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 신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신들의 성장 전략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우주 접근권, 스페이스 사업부죠. 연결망, 커넥티비티 사업부. 이 두 사업부에서 현재 스페이스X는 전 세계 1위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니 여기서의 이 막대한 압도적인 역량을 가지고서 AI 사업부에 투자를 하고 그 AI 사업에서의 또 역량을 끌어올려서 그걸 수익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골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최근 가장 많이 이제 핫하게 언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우주 데이터 센터인 것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이와 같은 성장 전략을 꿈꿀 수 있는 그 근거는 명확합니다. 이 기업이 우주 사업에 있어서 정말 압도적인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2023년부터 2025년까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요,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린 그 모든 무게, 페이로드의 80% 이상을 스페이스X가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주의 어떤 매스, 어떤 질량이 우주로 보내졌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죄다 스페이스X가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발사체 재활용, 부스터 재활용 기술에 있어서 이거를 상용화하고 있는 곳은 스페이스X가 유일하잖아요. 당장 2025년만 봐도 여기는 이 막대 차트가 추가로 이제 만들어진 부스터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부스터를 딱 8개만 더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부스터를 8개만 더 만들었는데 실제 얼마나 많이 발사를 했냐를 보면은 이제 165회를 발사를 했습니다. 165번의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한 거예요. 부스터의 개수는 그렇게 많이 더해지지 않고 있는데 발사의 개수는 해가 지날수록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발사체를 재활용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발사체 라인업을 보게 되면요, 스페이스X의 팔컨 9, 이게 현재 가장 주력이죠. 이거는 거의 이제 600번도 넘는 수준의 미션을 이미 수행을 했습니다. 신뢰도도 굉장히 높아요. 팔컨 헤비, 조금 더 많은 페이로드를 올려서 보낼 수 있는 이제 발사체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1번의 비행을 수행을 했고요. 성공률도 100%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스페이스X의 미래를 이끌어갈 발사체가 바로 이 스타쉽 V3 그리고 특히 이 슈퍼 헤비 부스터인데요. 이건 현재 총 12번의 시험 비행을 진행을 했고 이제 아직은 이제 시험 비행 단계에 있죠. 뭐 제대로 이제 궤도까지 페일로드를 올려 보내고 이제 부스터를 재활용하고 이제 그랬던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발사체를 재활용하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우주로 나가기 위한 비용을 이제 급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사체 하나를 만드는 게 너무나도 비싼데 이걸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면은 우주 여행 비용이 당연히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반복해서 쓰고 한 번 더 반복해서 쓰고 반복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발사 비용은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제 스타쉽을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은 발사 비용이 킬로그램당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제 단위 킬로당 발사 비용이 이제 99% 이상으로 절감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용이 많이 절감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인프라를 우주로 띄워 올린다는 게 이제 비용적으로 영 불가능한 게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우주 사업부에 있어서는 정말 이처럼 압도적인 원탑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스페이스X이고요. 스타링크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위성 통신에 있어서도 정말 스페이스X를 따라갈 기업이 아예 한 곳도 존재하지 않죠. 숫자로만 확인해봐도 정말 압도적인데요. 우선 이 활성화되어 있는 이 위성의 개수부터가 차원이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9,600개 이상의 이 스타링크 위성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구 저궤도에 떠 있는 모든 위성을 다 합쳤을 때 75% 정도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실상 거의 독점인 거죠. 스타링크를 이용하는 이 유저 베이스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이 기내 인터넷에 스타링크를 도입하겠다라는 기사들을 최근에 또 봤었고, 뭐 원양어선이나 이런 격오지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또 스타링크가 굉장히 빠르게 도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격오지를 중심으로 통신에서 굉장히 취약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계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저 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위성수가 더 많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점점 더 달성되면은 이제 더 많은 유저 베이스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죠. 또 특히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이제 위성에서 즉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 다이렉트 투 셀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런 기술까지도 완성될 수 있다고 하면 스타링크는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처럼 이 스페이스X의 우주 사업부와 이 연결성 사업부, 이 발사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부는 그야말로 뭐 승승장구하는 호조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는 뭐냐? 현재 이 스페이스X의 밸류의 본체는 우주가 아니라 AI라는 데 있어요. 스페이스X가 뭘 말하고 있냐? 자기들이 압도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우주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AI를 통해서 돈을 다 벌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사업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벌리고 있는 신사업이 현재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이 TAM 차트만 보아도 아실 수 있듯이 AI가 사실상 거의 전부입니다. AI에서 성공을 하거나 못하거나 여기에 이 스페이스X의 운명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근미래 TAM부터 한번 정말로 이게 타당한 수치인 건지, 스페이스X가 정말로 그 시장을 도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죠. 예, 근미래 TAM에 대해서 스페이스X는 우리가 현재 이미 6조 달러 규모 되는 시장에 진출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6조 달러의 시장 규모 중에서도 역시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그 중에서도 AI 인프라입니다. AI 인프라를 통해서만 스페이스X는 자신들이 2.4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다. 여기서 파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스페이스X가 말하는 이 2.4조 달러,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책정이 된 거냐? 이 랜드 보고서의 전망에 따르면은 2030년까지 글로벌 컴퓨팅 수요는 235기가와트 규모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35기가와트 중에서 70%가 아마 AI에 의한 컴퓨팅 수요일 것이다. 따지고 보면 한 164.5기가와트가 되는 거죠. 이제 이 정도가 AI 컴퓨팅 수요일 거고, 나머지 30%는 뭐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어떤 스토리지라던가 기타 등등이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될 것인데, 이 164.5기가와트의 AI 컴퓨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AI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하냐 보니까 GPU가 한 1억 개는 필요하겠더라, 이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럼 1억 개의 GPU를 가지고서 이게 가동률이 한 80% 나온다고 치고, 이 GPU를 이제 임대해주면은 그 임대료를 받을 거잖아요. 시간당 한 3.33달러의 임대료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걸 이제 곱셈하면은 이제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2.4조 달러의 시장 규모가 아마 2030년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전망을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2.4조 달러라는 수치가 계산된 그 과정 자체에서도 변수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컴퓨팅 용량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정확했다라고 쳐도 가동률이나 이 GPU 임대 가격이 변동하면은 당연하지만 시장 규모도 크게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GPU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추세거든요. 이제 가면 갈수록 GPU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면 갈수록 이제 컴퓨팅 용량 단위로 따졌을 때 우하향하는 추세예요. 이제 기술이 혁신되면서 다음 차세대 GPU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더욱 많은 연산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가정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2030년에 GPU의 이 렌탈 프라이스가 만약에 한 $2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면은 이 TAM도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실제로 2030년에 돼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 2.4조 달러라는 이 계산식이 타당하고 정확하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정말로 이 AI 인프라 시장이 2.4조 달러 규모를 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페이스X는 거기서 어떻게 그 TAM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죠. 스페이스X는 기본적으로 이 지상 데이터 센터보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콜로서스 지어놓은 거를 엔스로픽에다가 임대를 주거나 하는 식으로 이 AI 인프라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나중 가서는 우리가 우주에다가 띄워놓고 그거를 임대를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스타쉽을 대량으로 발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에다가 이 데이터 센터를 위한 반도체와 어떤 태양광 전지와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일단 띄워놔야 될 거잖아요.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그 페이로드를 지구 저궤도에 올려놔야 하는데 올려놓으려면은 이제 스타쉽 말고는 대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타쉽의 대량 발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고요. 그리고 발사체 기술이 완성되더라도 띄워놓을 수 있는 이 AI 위성이 대량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띄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자체를 만들어내는 제조하는 기술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우주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이제 가동이 됐을 때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AI 인프라 시장을 장악할 수 있냐라고 할 거면 이게 지상의 데이터 센터와 비교해서 컴퓨팅 성능이 좋던가 가격이 더 저렴하던가 하나라도 경쟁력이 있어야만 인프라 시장을 장악할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과제들이 동시에 해결이 되어야 심지어 2030년까지 해결이 되어야 일론 머스크는 이제 2029년, 2027년 이런 시간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이제 지금의 이 근미래 TAM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그러면 정말로 되는 거냐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사실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전 영상에서 우주 데이터 센터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깊게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요. 참고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주 데이터 센터가 극복해야 되는 기술적 난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가장 또 주요하게 꼽히는 거는 냉각 문제예요.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대류와 전도와 복사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공기라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대류로도 전도로도 열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열 관리가 무척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복사열을 내뿜는 방식으로 이제 이 데이터 센터의 열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거대한 이제 라디에이터를 이제 붙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띄워 올려야만 합니다. 이 AI 위성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양산될 수 있느냐?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부품인데 이 부품들을 다 확보하는 것 자체도 공급망을 관리하는 것부터가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이런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이 데이터 송수신에 시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AI는 이 데이터가 송수신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죠. 실제 연산보다도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더 많을 정도로, 그래서 요즘 메모리 병목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GPU의 유휴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럴 정도로 데이터가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지상과 이제 우주는 지상 대 지상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거리가 멀고 어떤 날씨의 변수라던가 여러 가지 라우팅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지연 시간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무선 통신으로 이것을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광통신과 같은 수준의 안정성과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해결 과제도 남아 있고요. 또 큰 문제는 이제 우주에는
GPU를 수리하러 사람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또 있겠죠. 현재 지상에서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만 해도 2에서 4% 정도는 사람이 직접 개입해서 그거를 좀 봐줘야 되는 그런 오류나 고장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우주에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잔고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주로는 사람을 보내서 그걸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 예비용 GPU를 넉넉하게 달아서 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가동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복 GPU를 한 20% 이렇게 더 붙여서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경제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일론 머스크는 지상에서 런 테스트를 굉장히 혹독하게 해서 이 문제가 없는 애들만 엄선해서 쏘아 올린다 이런 식의 대응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무엇보다 제일 큰 문제는 경제성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우주로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는 비용은 그냥 지상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 비용보다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에 있어서 요금을 4배는 받아야지 이제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이제 우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리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아무리 스타쉽이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당장은 지상보다 가격이 더 저렴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야 이제 우주 데이터 센터가 지상보다도 더 저렴해지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될 텐데 이제 그때까지는 계속 돈을 태워가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깔아야 된다는 소리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 우주 데이터 센터의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건 무슨 마법이 필요한 그런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사실 이건 일론 머스크라는 그 CEO 자체의 특성이기도 하죠. 굉장히 웅대한 포부를 뱉어놓고서 자신이 말한 시간대 안에 그걸 잘 지키지 못하기로 유명한 CEO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기술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언젠간 정말 달성 가능할 수도 있겠죠. 컴퓨팅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추세와 사실 지구는 글자 그대로 어떤 면적의 한계가 우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면은 우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의 전망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어떤 가능성보다도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표와 그 시간표에 의해서 현재 매겨져 있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시간표를 보면은 무척이나 급진적인 그런 시간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7년 말까지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이제 배포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17년에 바로 이제 1기가와트 규모를 띄운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데이터 센터를 띄울 수 있는 역량이 연간 1기가와트의 연율로 따졌을 때 그 정도 쏘아 올릴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우리는 갖출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연간 100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계속 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당장 연간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우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발사 횟수가 필요한 걸까요? 스타쉽 V3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100톤의 무게, 100톤의 페일로드를 싣고 올라갈 수 있는 발사체입니다. 그럼 100톤씩 우주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가 싣고 그 AI 위성을 싣고서 매번 쏘아 올린다고 하면은 1년에 1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간 100번의 발사가 이루어져야만 해요. 한 3일에 한 번씩은 발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V4 기준으로 200톤, 일론 머스크는 2017년까지 V4를 이제 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0톤까지 실을 수 있는 V4를 기준으로 해도 연간 50번은 발사를 해야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2030년 가서 우리가 100기가와트씩 쏜다라고 하려면은 연간 1만 회에서 적게 쳐도 5천 회는 쏴야 되는 수준이에요. V3 기준으로 1시간에 한 번씩 스타쉽을 쏴야 하는 거의 우주선을 무슨 버스나 배편이나 기차를 보내듯이 배차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떤 발사 사이클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연간 100회를 과연 근시일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제일 큰 과제가 되겠죠. 현재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스페이스X의 발사체인 팔컨 9 같은 경우에는 첫 궤도 진입 성공부터 연간 100회 이상의 발사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이 팔컨 9을 발사했고 2024년이 되어서야 사실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이때가 되어서야 이제 팔컨 계열이 100번이 넘는 그런 발사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아직까지 이 궤도 진입을 성공한 적이 없는 스타쉽이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
연간 100번씩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어떤 안정성을 갖추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당연하지만 들으면서 사실 바로 믿기는 그런 수치는 아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스타쉽은 기존에 이제 팔컨 시리즈에 대한 어떤 경험도 있고 발사장 인프라도 이미 갖춰져 있고 제조 역량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출발점이 앞당겨져 있기는 한 게 사실이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야 하는 페이로드 자체가 이제 팔컨 시리즈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막대한 무게를 이제 실어서 올려야 되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이제 발사는 무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선형적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난도가 올라갈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이 어떤 연간 100회의 그런 케이던스를 당장 1, 2년 안에 달성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시간표는 다소 너무 공격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설령 이제 이 발사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쳐도, 뭐 제가 일론 머스크만큼 우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틀렸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맞아서 이제 당장 내년까지 연간 100번씩 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도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실 반도체 병목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페이스X가 AI 인프라를 우주에 깔기 위해서는 쏘아 올릴 수 있는 우주선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선에 실을 수 있는 반도체와 이 AI 위성 자체를 다 만들어야 되는 게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반도체 병목 자체가 현재 너무 그 생산량이 따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수준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해서 이 1억 장의 반도체가 아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억 장의 반도체 도대체 누가 다 찍어주냐는 거예요. 이제 TSMC는 이미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 많은 반도체를 도대체 어디서 확보해서 이거를 AI 위성에 탑재해가지고 쏘아 올릴 거냐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그런 반도체 공급의 병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라팹을 차린 것이기도 하죠.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구매해오려고 했는데 이 캐파가 늘어나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 답답해서 내가 뛰겠다, 내가 이제 그냥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반도체를 내가 찍어내고 내가 내 거에 실어서 올려보내겠다,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쭉 다뤘었죠.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 계획이 왜 현실성이 굉장히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사실 이 EUV 공급 병목 때문에가 제일 큽니다. 선단 공정의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EUV 장비가 필요하고, 이 EUV 장비는 전 세계에서 이제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1년 동안 3.5개의 EUV 장비를 이제 풀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일론 머스크는 이 EUV 장비가 한 대도 없어요. 나머지 모든 공정들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는 것도 사실 일인데, 이 EUV 장비만 해도 대기 라인이 굉장히 길거든요. 뭐 SK 하이닉스도 인텔도 TSMC도 너도 나도 이 EUV 장비를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당장 EUV 장비 주문을 넣는다고 해도 이것을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당장 내년 내후년까지 1기가와트 규모의 어떤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칩 생산 역량을 갖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라팹과 관련해서 뭐 인텔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좀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본다던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려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이 테라팹을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필요한 모든 칩을 수직계열화 하려는 이런 시도보다 그냥 인텔 기업 자체를 그냥 다 사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른 현실성 있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 이 단기 TAM에 있어서 AI 인프라 산업의 어떤 넘어야 할 장벽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다면요. 그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 장기 TAM, 앞으로 먼 미래에 이 기업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그 시장에 대해서도 한번 현실성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제 여기까지가 그 6조 달러 정도 되는 규모의 단기 TAM이고요. 이제 남은 이 22.7조 달러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장기 TAM인데요. 그러면 이 22.7조 달러의 시장 규모는 어디서 그럼 발생하는 거냐? 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즉 AI가 어떤 엔터프라이즈 단에서 사용되는 그 시장이 22.7조 달러 규모로 확장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역시 상장신고서에 보시게 되면요, 여기서 이 디지털 코오퍼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 이 DCO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DCO라는 개념이 뭐냐? 쉽게 말해서 어떤 모든 경제적 활동이 다 디지털화 된다는 거예요. 디지털 경제. 이 디지털화된 이 경제의 규모가 22.7조 달러가 될 것이다, 2026년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시장에 이제 얼마까지를 우리가 과연 확보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냥 현재 이 인류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지식 노동을 그냥 싹 다 AI가 수행하게 되면은
AI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22.7조 달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뭐 엑셀에다가 타이핑을 하는 작업, 뭐 그냥 심리 상담, 그 모든 인류의 지식 노동, 그게 전부 다 AI로 인해서 AI 에이전트에 의해서 대체되게 된다면은 그 시장 규모는 22.7조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22.7조 달러라는 숫자 자체도 달성 가능할지가 굉장히 불투명한 그런 숫자이기는 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 AI 에이전트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뭐 엔스로픽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엔터프라이즈 매출의 성장 속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AI를 도입해서 자동화와 업무의 어떤 생산성 증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AI 시장이 앞으로 많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이 22.7조 달러 규모의 시장을 스페이스X는 도대체 어떻게 거기서 점유율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인가? 이 그록을 통해서입니다. 그록을 통해서 이 22.7조 달러 시장에 뛰어들어서 자신들이 이제 이겨내겠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의 현황만 놓고 보면은 이 계획은 앞서 살펴본 AI 인프라 계획만큼이나 굉장히 터무니없어 보이는 계획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경쟁 중인 이 프론티어 AI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그록의 성능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물론 이런 단편적인 벤치마크만 놓고서 반드시 뭐 그러기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이 격차를 좁힐 수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단언하기는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도 AI 사업부의 어떤 역량을 쇼앤프루브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 미래에는 해낼 수 있다라는 약속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추측이긴 합니다만 아마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우주 데이터 센터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돼서 뭐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게 연간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을 우주에 띄울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우주에 띄우게 되면은 연간으로 1테라와트씩 이제 몇 년만 우주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릴 수 있게 돼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AI 컴퓨팅 용량을 다 합친 것보다도 스페이스X가 보유한 우주 컴퓨팅 용량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AI의 성능은 얼마나 많은 컴퓨팅 용량을 때려 붓느냐, 얼마나 많은 이 훈련 자료를 넣느냐, 얼마나 많은 이제 에너지를 쏟아붓느냐,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AI의 성능 역시 계속해서 개선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한계 효용이 어디까지일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냥 압도적인 힘으로, 압도적인 컴퓨팅 파워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많이 깔면 많이 깔수록 그냥 깡 컴퓨팅 성능, 이 연산 성능에 있어서 XAI를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은 점점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록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뭐 토큰을 서빙할 수 있을 것이고 경쟁력 있고 가장 성능 좋은 AI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그록을 채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22.7조 달러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이제 그록 쪽으로 당겨올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전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계획이 얼마나 실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시장은 이번 상장하는 이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오버부킹이 굉장히 됐을 정도로 이 스페이스X의 IPO는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스페이스X에다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사실 강세론 쪽의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약세론을 이야기하는 시장 전문가들의 밸류에이션 측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스페이스X가 대단한 회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인류의 그 어떤 기업도 스페이스X 같은 업적을 지금까지 이루어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사실 이런 정도의 어떤 수직 계열화를 이뤄낼 기업이 정말 또 나오기는 할까 싶을 정도이긴 하죠. 그러나 이 기업이 대단한 기업이라는 것과 이 기업에 매겨진 가치가 합당한가라는 것은 이제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꾸준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려 온 것인데요. 모닝스타가 제시한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모닝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공모가인 135달러와 비교해서 적정 가치는 그 반토막 수준인 70달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문샷,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실적을 내고, 그렇게 해서 AI를 통해서 이 밸류를 많이 확보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지 않는 한 현재 이 IPO 가격을 정당하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AI 사업에서 그록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AI 경쟁에서 오픈 AI나 이 엔스로픽에 비해서 밀리게 된다. 그렇게 한다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주가가 거의 3분의 1토막 41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모닝스타의 관점입니다. 또 한 명 이 가치대가의 학장이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뉴욕대 아스워스 다모다란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거는 1.3조 달러짜리 기업이지 절대로 1.7조 달러의 높은 밸류에이션이 매겨질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약세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분은 엔비디아나 이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 AI 붐으로 인해서 적정 가치 대비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하죠. 다모다란 교수도 이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이 전체 잠재 시장 TM의 예측치가 거의 대부분 AI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회의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TM 수치 자체가 너무 이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세 가지 부문, 이 우주, 연결 사업부, AI 사업부, 이 세 개 사업부 중에서 가장 큰 적자를 내고 있는 수익성과 가장 먼 사업부에서 앞으로 가장 큰 시장을 개척해서 가장 큰 수익화를 낼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셨어요. 스페이스X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당장 생각했을 때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의 주가는 오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싸도 더 오른다라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요. 증시는 늘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 IPO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수급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유통되는 주식 자체가 굉장히 높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 특유의 이 리테일 투자자, 개인 투자자의 팬덤이 굉장히 크고, 또 이 나스닥 100 관련해서 이 패스트 엔트리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스페이스X IPO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거는 이 리테일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에게 열려있는 공모 물량수가 30%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개인 투자자들, 특히 머스크의 팬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모델보다도 그냥 이 스페이스X에 걸려있는 서사, 이 기업이 말하는 어떤 꿈, 그런 서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매수세를 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가를 하방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번에 굉장히 또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나스닥 100의 이 패스트 엔트리가 통과가 되면서 상장 후 15거래일 만에 이 지수로 편입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트 엔트리를 거부했죠. 그러나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에 스페이스X가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패시브 펀드들이나 연기금이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한다면은 그 지수에 이제 포함되게 되는 스페이스X의 주식을 살 수밖에 없는, 즉 수급이 확보가 되는, 수요가 확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스페이스X의 공모 지분율, 프리플로트,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지분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유통되는 주식의 수가 적은데 그에 비해서 수요가 넘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작은 유통 물량으로 인해서 여기에 수급이 다 몰리게 되면은 그것이 전체 시가총액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 일종의 레버리지처럼 전체 가격이 아주 작은 유통 물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스페이스X의 가격은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무척이나 비싸지만 그럼에도 더 오를 수 있고, 그러다가 더 오른 다음에 만약에 뭐 한번 경기가 좀 안 좋아지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정이 오게 되면 또 더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은 다 가능성일 뿐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식임에는 틀림없다라는 것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페이스X의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의 장기 가치에 대해서 이제 끊임없이 검증하고 그것이 정말 달성 가능할지 그 중간중간 과정마다의 어떤 분기점들을 팔로우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가 마법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고도로 발전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고도 하죠. 그런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을 스페이스X가 앞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